55세 프랑스 간호사 마리에게 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딸을 말리러 한국까지 따라온 마리는 가난한 나라의 좁은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아파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리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프랑스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아온 마리가 한국의 첨단 아파트에서 겪게 되는 문명 충격과 감동의 이야기. 과연 마리는 딸의 선택을 이해하게 될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한국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 55세 마리는 30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혼자 딸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딸이 10살 때 다른 여자와 떠난 후 마리는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환자들을 돌보고 밤늦게 집에 와서도 딸의 숙제를 도와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은퇴를 2년 앞둔 어느 따뜻한 봄날, 딸에게서 믿기 힘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났는데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승진도 빠르고 급여도 많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마리는 핸드폰을 꽉 쥐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뭐라고? 한국? 그 먼 나라를 왜 가려고 하니? 거기는 전쟁도 났던 곳이고 아직도 가난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며? 엄마, 한국은 이제 정말 발전된 나라예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도 다 한국 회사잖아요. 여기서 경험을 쌓으면 제 커리어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한국은 여전히 분단된 나라였고 경제적으로도 유럽보다 뒤처진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라고 하면 좁고 답답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엄마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 거야. 그 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지, 네가 얼마나 고생하게 될지 보여줄게. 그러면 정신 차리고 프랑스로 돌아올 거야. 딸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조금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오실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정말 달라요. 어쩌면 엄마가 더 놀라실지도 몰라요. 다르긴 뭐가 달라. 가난한 나라에 가서 좁은 아파트에 산다며? 프랑스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 집이 얼마나 편안한지 깨닫게 해줄게. 마리는 평생 모은 적금을 털어 항공료를 샀습니다. 딸을 설득해서 프랑스로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더 힘든 곳으로 가려고 하다니. 마리의 어린 시절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프랑스 시골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벽은 얇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렸고 전기도 자주 나가서 촛불을 켜놓고 숙제를 해야 했죠. 화장실은 층마다 하나씩 공동으로 사용했고 온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아파트라고 하면 좁고 불편하고 소음이 심한 곳이라는 선입견이 강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마리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꼭 데려갈게. 프랑스에서 편안하게 살자. 거기서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리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파리 샤를드골 공항보다도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장까지 뻗은 거대한 유리창, 깔끔하게 정리된 면세점들,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할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좋은 건 아니야.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본 딸은 훨씬 밝아 보였고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옷차림도 예전보다 세련되어 보였죠. 엄마,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놀라긴 뭘 놀라. 빨리 네가 사는 곳이나 보자. 얼마나 열악하고 좁은지 확인해 봐야겠어.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마리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사님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미소로 인사해 주었죠.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마리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는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고 고층 아파트들이 규칙적으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새 것처럼 깨끗했고 주변 조경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건물들이 진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야? 호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게 아니고. 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도 처음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완전히요. 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다를 거야. 프랑스 아파트가 얼마나 견고하고 역사가 깊은데. 저런 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하지만 계속해서 보이는 풍경은 마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단지마다 넓은 녹지 공간이 있었고 주차장도 지하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도 곳곳에 보였고 산책로도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곧 제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아니,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놀라긴. 아파트는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사람 사는 곳이 얼마나 다르겠어. 하지만 마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설마 정말 이런 곳에서 사는 건 아니겠지? 이건 부자들만 사는 특별한 지역일 거야. 택시가 딸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마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정말로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문에는 경비원이 있었고 단지 안으로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한 마리는 당황을 넘어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문이 어떻게 저절로 열리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딸이 스마트폰을 꺼내기도 전에 출입문이 자동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딸을 미리 확인하고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마법이야? 아니면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무서운데? 엄마, 이건 진짜 기본이에요. 얼굴 인식으로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카드나 열쇠, 비밀번호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정말 편해요. 마리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봤습니다. 로비는 5성급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걸려있고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카페 같은 공간도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직원들이 정장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정중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파트 로비야? 우리 동네 시청보다도 좋잖아. 아니, 프랑스 대사관보다 더 고급스러워.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버튼을 어디서 눌러야 할지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와서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도 자동이야? 어떻게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걸 알았지? 네, 엄마. 제 스마트폰과 연동되어서 제가 어느 층으로 가는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도 놀라웠습니다. 거울 같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딸이 사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해가 안 돼. 이런 기술이 일반 아파트에 다 들어있다고? 이건 영화에서나 봤던 건데. 딸의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손가락을 문 옆 패널에 대자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문이 열려? 열쇠는 어디 있어? 혹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네, 엄마. 지문으로 열리니까 열쇠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도둑이 들 걱정도 없어요. 정말 안전하고 편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마리는 또 한 번 기절할 뻔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도 신기했지만 거실 벽에 있는 큰 패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딸이 그 패널을 만지자 집안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벽에 달린 저게 뭐야? 딸이 패널을 터치하자 집안의 모든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조명, 주방 조명, 침실 조명까지 순서대로 켜졌습니다. 동시에 에어컨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공기청정기도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거실 커튼까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엄마, 이 하나로 집안의 모든 걸 조절할 수 있어요. 온도, 습도, 조명, 음악, 심지어 목욕물 온도까지도요. 마리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파트야? 내가 알던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튿날 아침 마리는 딸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지 안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는 것 같았죠. 마트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이게 다 아파트 안에 있는 거야?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겠네. 맞아요, 엄마.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어요. 심지어 학원과 도서관까지 있어서 아이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마리는 지하 1층에 있는 대형마트에 들어가서 더욱 놀랐습니다. 프랑스의 웬만한 하이퍼마켓보다 크고 물건도 훨씬 다양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이 정말 싱싱했고 정리정돈도 완벽했습니다. 이런 마트가 아파트 지하에 있다고? 믿을 수 없어. 우리 동네 마트보다 훨씬 좋잖아. 계산할 때도 놀라웠습니다.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고 영수증도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마리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뛰어놀고 어른들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은 바둑을 두거나 책을 읽고 계셨고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지? 프랑스 사람들보다 더 평화로워 보여. 엄마, 필요한 게 다 가까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적어요. 출퇴근 시간도 단축되고 육아도 훨씬 편하고 생활이 정말 편해졌어요. 오후에는 딸이 받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직접 받습니다. 집에 방문교사가 와서 한국어를 가르쳐줬는데 이것도 관리사무소에서 연결해준 서비스였습니다. 선생님이 집까지 와서 가르쳐줘? 이것도 돈을 따로 내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예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에어컨 점검 기사가 왔습니다. 딸이 따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정기 점검식이라고 해서 무료로 와서 점검해줬습니다. 이것도 무료야? 프랑스에서는 이런 서비스 받으려면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체계적이죠? 보일러, 에어컨, 정수기까지 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줘요. 저녁 시간에는 딸이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마리도 따라갔는데 시설이 웬만한 프리미엄 헬스클럽보다 좋았습니다. 최신 운동기구들이 가득했고 요가실, 에어로빅실, 심지어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따로 회원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네, 엄마.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독서실도 있어요. 정말 따로 돈 낼 게 없어요. 수영장을 보고 마리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25m 수영장이 실내에 있었고 물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파트 생활이야? 내가 알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르잖아.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천국이겠네. 밤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리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밖으로 나갈 일이 별로 없겠구나.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맞아요, 엄마. 출근할 때 빼고는 거의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기서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배가 너무 아파요.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아요. 마리는 30년간 간병인으로 일했던 경험으로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보통 복통이 아니야. 병원에 빨리 가야겠어. 응급실이 어디에 있니? 택시를 불러야겠어. 엄마, 일단 관리실에 연락해 볼게요.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있어요. 딸이 벽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관리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205호님. 무슨 일이십니까? 배가 갑자기 심하게 아파서요. 응급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간호사를 바로 보내드릴게요. 10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열이 있으신가요? 구토 증상은 어떠신가요? 마리는 놀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집으로 와. 24시간 내내? 네, 엄마.
단지 내에 24시간 응급 의료 서비스가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항상 대기하고 계세요. 정말로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왔습니다. 전문적인 의료 장비까지 들고 왔고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간호사는 딸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을 재고 복부를 촉진해서 통증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집안의 공기질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기청정기 데이터를 보니 오늘 오후에 미세먼지가 많이 높았네요. 그리고 실내 습도도 평소보다 낮았고요.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데이터를 병원에 보내준다고요? 그런 게 가능해요? 네, 실시간으로 관리사무소와 의료진에게 전송되어서 응급 상황의 참고자료로 활용해요. 정말 유용한 시스템이에요. 간호사는 딸에게 적절한 처치를 해주고 알레르기 완화 약도 처방해줬습니다. 혈압을 다시 재고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확인 전화 드릴게요. 혹시 밤중에 상태가 악화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모든 것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마리는 정말 놀라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용은 얼마예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간호사가 떠난 후 마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간병인으로 일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프랑스에서는 50년이 더 걸려도 불가능할 거야. 정말 불가능해.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이해되시죠? 제가 왜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기술은 좋지만 진짜 사람의 따뜻함은 어떨까? 모든 게 기계적이고 차가울 것 같은데. 그날 밤 마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야경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지만 마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마리가 자란 곳은 프랑스 북부 릴 근처의 작은 탄광 마을이었습니다. 1970년대 마리의 가족이 살던 아파트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벽은 종이처럼 얇아서 옆집 사람들의 모든 소리가 들렸고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두꺼운 담요를 열어 겹덮고 잤습니다. 전기가 자주 나가서 촛불을 켜놓고 숙제를 해야 했고 온수는 일주일에 2번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정말 지옥 같았지. 화장실은 층마다 하나씩 공동으로 써야 했고 샤워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용해야 했어. 마리의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부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진폐증에 걸려 마리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 혼자 세 남매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했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마리는 아파트라고 하면 좁고 불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큼은 나중에 꼭 단독주택에서 살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결혼 후에는 작은 시골집을 샀습니다. 내가 딸에게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아파트라고 하니까 자동으로 그런 생각이 났나 봐. 하지만 지금 딸이 살고 있는 곳은 마리가 상상했던 가난하고 불편한 아파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마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시골집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다른 동의 불빛들이 온통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도 딸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고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집에서는 부부가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며 차를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나? 내가 너무 무지했나? 아니면 내 편견이 너무 심했나? 마리는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하나씩 돌아봤습니다. 가난한 나라, 전쟁의 상처가 남은 나라, 먹을 것도 부족한 나라, 기술이 뒤처진 나라.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보다도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강하게 반대했던가. 정말 무식한 엄마였구나. 마리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딸의 선택을 무작정 반대했던 자신이 정말 한심했습니다. 딸은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인데 자신은 낡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딸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마리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나 봐. 정말 많이. 엄마,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직접 살아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엄마도 며칠 더 계시면 더 많은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마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내 선택을 믿어보고 싶어.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배달되는 놀라운 시스템, 지하철과 버스가 정시에 운행되는 대중교통,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치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미소로 인사해 주었고 딸을 통해 대화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한국 음식을 직접 해줬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1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식탁 가득 올랐습니다. 마리는 젓가락 사용법을 딸에게 배우면서 웃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마리는 서툰 젓가락질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매웠지만 뒤에 오는 깊은 맛에 놀랐습니다. 와, 이게 김치구나.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매우면서도 중독성이 있네. 네, 엄마. 김치는 정말 건강에도 좋아요. 유산균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한국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 중 하나래요. 식사를 하면서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 있겠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속상하셨죠? 마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 외동딸이 이렇게 먼 곳으로 간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 밤에 잠도 못 잤어.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엄마가 살아오신 힘든 삶을 알기에 저는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엄마가 고생하신 만큼 저는 편안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마리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곁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 왜 굳이 이렇게 먼 곳까지? 엄마,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다른 삶이 가능해요. 일과 생활의 균형도 맞출 수 있고 스트레스도 훨씬 적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더 크고요. 딸의 말을 들으며 마리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로 딸의 얼굴이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표정도 여유로워 보였고 말하는 것도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여기 사람들도 정말 따뜻해요. 처음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다들 저를 도와주려고 해요. 직장 동료들도 친절하고 이웃들도 좋고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 마트 직원들, 심지어 길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모두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참 친절하더라. 말이 안 통해도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맞아요, 엄마. 처음엔 차갑고 기계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마리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차갑고 기계적인 곳이 아니구나. 기술은 발달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따뜻한 것 같아. 네, 엄마. 기술 발전이 사람들을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편리해지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친절해지는 것 같아요.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딸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네가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내 걱정만 생각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정말 안심이 돼. 네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1년간 쌓였던 모든 오해와 걱정이 한 번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리는 짐을 싸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딸이 정말 부러워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군요. 너무 아쉬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할머니가 아쉬워했습니다. 언어는 서로 통하지 않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몸짓과 미소로 소통하며 정말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할 때마다 마리에게 한국 과자나 과일을 가져다 주었고, 마리도 프랑스에서 가져온 초콜릿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야 해요. 딸이 통역해주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한국 전통차와 함께 손편지도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프랑스에서 마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꼭 다시 오시라고 하세요. 마리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마리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마리가 단지 내를 구경할 때마다 친절하게 안내해준 분들이었습니다. 마리님, 한국 생활은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정말 완벽한 곳이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리는 딸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휴가 때는 친구들도 데려올게. 마르셀과 앙투안, 그리고 이사벨도 함께.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여주고 싶어. 정말요, 엄마? 친구분들도 정말 놀라실 거예요. 특히 마르셀 아저씨는 기술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스마트홈 시스템 보시면 기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 다음에 올 때는 할머니와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싶어. 딸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기대될 거예요. 한국어 배우시면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실 수 있을 거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 거야. 한 달 정도는 있으면서 한국 생활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 공항 체크인을 하면서 마리는 딸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렴. 그리고 엄마가 정말 틀렸어.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이제 정말 안심이야. 네, 엄마. 자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많이 보내드릴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리는 딸을 한 번 더 꼭 안아줬습니다. 사랑해, 딸아.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좋은 선택을 한 내가. 저도 사랑해요, 엄마.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한국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석상자 같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마리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딸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프랑스에 도착한 후 마리는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친구들도 마리가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보며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온다고? 믿을 수 없어. 문이 얼굴을 보고 열린다고?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마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정말이야. 직접 가서 보면 더 놀랄 거야. 우리도 정말 가보고 싶어. 다음에 함께 가자. 그래, 내년 여름 휴가 때 함께 가자. 정말 인생이 바뀔 거야. 그날 밤 마리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 무사히 도착했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엄마, 사랑해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친구분들과 함께요. 마리는 한국에서 받은 선물인 전통차를 우리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함을, 그리고 자식의 선택을 믿어줘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진정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편리함과 안전함,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함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한국,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 딸아,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그리고 마리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갔을 때는 할머니와 직접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리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구 최남단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의 땅에서 시작된 한국 남자와 러시아 여성의 가슴 따뜻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종기지에서 극지 연구에 몰두하던 우리 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어느 날 만난 러시아 여성 연구원.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들은 특별한 감정을 키워갔지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별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1년 후 서울의 국제학술대회장. 그 러시아 여성이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왜 그녀는 한복을 입었을까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극의 얼음처럼 차가운 환경에서 피어난 따스한 인연의 비밀을 오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극에서 만난 러시아 그녀 1년 뒤 한복 입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의 감동 실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얀 눈과 얼음뿐인 세종기지. 정태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설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상청 소속 극지기후 연구사로 1년간 파견 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곳의 고립감과 혹한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 6개월간 이어지는 극야, 그리고 한국과의 시차까지. 모든 것이 태훈에게는 도전이었지요. 오늘은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와 협업하는 날이네요. 태훈 씨, 준비 다 됐죠? 팀장님의 말씀에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론 불안했습니다. 국제협력은 처음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남극 기후변화 관측을 위한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관측 장비를 활용해 남극 대기층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였지요. 두꺼운 방한복을 여러 겹 껴입고 눈보호경과 장갑까지 착용한 태훈은 스노모빌에 올라탔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러시아 기지로 향하는 길, 갑자기 눈보라가 심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바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용 관측 장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이런, 아무래도 영하 35도에서 센서가 얼어버린 모양이군요. 태훈은 스노모빌을 멈추고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이대로는 협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장갑을 벗고 정밀한 작업을 하려니 손가락이 곧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태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한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지 마크가 새겨진 방한복을 입은 그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훈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나탈리아 페도로브나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소속 대기 연구원이에요. 나탈리아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설픈 한국어로 덧붙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태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만난 러시아 여성이 한국어를 할 줄 안다니. 나탈리아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태훈의 장비를 살펴보더니 작은 도구를 꺼내 무언가를 조정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비의 빨간 경고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태훈이 놀라움을 표현하자 나탈리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러시아 기지에도 비슷한 장비가 있어요. 다만 한국 장비가 더 정밀하고 효율적이더군요. 태훈은 그날 나탈리아의 도움으로 무사히 관측 임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태훈과 나탈리아 페도로브나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남극의 혹한과 고립감 속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지요.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게 되셨나요? 첫 만남 이후 태훈과 나탈리아는 공동 연구를 위해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날도 남극 해빙 위에서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뭐랄까? 다정하면서도 팀워크가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드라마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태훈은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러시아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서툰 한국어가 어쩐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나탈리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세종기지 방문했을 때 한국 연구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 시작했죠. 두 사람은 남극의 추위도 잊은 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태우는 나탈리아에게 한국의 계절과 문화에 대해 설명했고, 나탈리아는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이 대화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었지요. 이 데이터는 정말 놀랍네요. 한국 관측 장비의 정밀도가 대단합니다. 나탈리아가 태훈의 관측 결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태훈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국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지요. 러시아 장비도 극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요.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태훈의 말에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업무적 만남을 넘어 점차 서로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커져갔지요. 태훈은 매번 나탈리아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알려주었고, 나탈리아는 열정적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오늘은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의 차이를 배워볼까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두 단어 모두 같은 뜻인가요? 나탈리아가 궁금해했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좀 더 친근하고 일상적인 표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아, 이해했어요. 고맙습니다, 태훈 씨. 나탈리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극의 하얀 설원 위에서 두 사람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습니다. 함께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내는 시간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과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태훈 씨, 이번 주말에 우리 기지에서 작은 파티가 있어요. 오실래요? 러시아 음식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나탈리아가 제안했습니다. 태훈은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남극에 고립된 환경에서 이런 교류는 정신적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탈리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지적인 대화와 따뜻한 미소가 태훈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으니까요.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에서 열린 교류 행사는 생각보다 훨씬 화기애애했습니다. 각국의 연구원들이 모여 남극 생활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웃음꽃을 피웠지요. 태훈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런 국제적인 만남은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찾았어요. 나탈리아가 두 잔의 음료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태훈은 옆자리를 툭툭 치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어요. 태훈이 조심스럽게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탈리아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열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나탈리아가 상자를 열자 한글 캘리그래피가 새겨진 작은 책갈피가 나왔습니다. 우정이라는 단어가 아름다운 필체로 쓰여 있었지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우정이라는 뜻인가요?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번 직접 써보실래요? 나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태훈이 건넨 붓펜을 받아들었습니다. 태훈의 안내에 따라 감사합니다와 한국 좋아해요 라는 문구를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담긴 글씨체였지요. 우와, 제가 한글을 썼어요. 나탈리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중년의 부부가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제가 말했던 한국연구원이에요. 정태훈 씨예요. 방금 한글도 배웠어요. 태훈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탈리아가 러시아어로 무언가를 더 설명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통화가 끝난 후 태훈이 물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살짝 붉어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정말 좋은 분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다고요. 그 순간 기지의 전등이 깜빡이더니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강력한 눈보라가 접근 중입니다. 모든 인원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모두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태훈과 나탈리아도 서둘러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바깥은 이미 하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관측 노트북이 연구실에 있어요.
태훈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노트북에는 3개월간의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위험해요. 나탈리아가 태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5분이면 다녀올 수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태훈은 결심한 듯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몇 분 후 태훈은 노트북을 품에 안고 간신히 대피소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태훈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위험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한국의 자부심이니까요.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나탈리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태훈 씨, 저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피소 안의 희미한 비상등 아래 나탈리아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운 진짜 이유는 당신이에요. 첫 만남부터 느꼈어요. 당신의 진지함과 따뜻함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태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극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가슴은 따뜻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태훈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극한의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눈보라가 멈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남극의 백야가 끝나갈 무렵 태훈과 나탈리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보내는 시간이 두 사람에겐 무엇보다 소중했지요. 때로는 각자의 기지에서 무전기를 통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남극에 고립된 환경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압 변화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태훈 씨 관측 결과와 비교하고 싶은데요. 나탈리아가 방문했을 때 태훈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라면을 끓여 대접했습니다.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때마다 이렇게 먹어요. 비상식량이지만 의외로 맛있답니다.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탈리아는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라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한국 음식도 러시아에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탈리아의 무전기에서 호출 신호가 울렸습니다.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나눈 나탈리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녀는 무거운 표정으로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태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본국에서 긴급 귀환 명령이 내려왔어요. 내일 귀국선을 타야 한다네요. 내일이요? 그렇게 갑자기? 태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원래 임무는 태훈처럼 1년이었으나 이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대요. 제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고.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소식에 가슴이 무거워졌지요. 그동안 함께 한 시간들, 나눈 대화들, 공유한 미소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짐 정리는 도와드릴까요? 태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나탈리아를 태운 러시아 수송기가 남극 기지를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훈은 활주로에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이거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나탈리아는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러시아 전통 목각 인형 마트료시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 한 장도 함께였지요.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 읽어주세요. 나탈리아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훈은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악수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지요. 나탈리아는 태훈의 손을 평소보다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하고 태훈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나무 상자와 편지가 그녀의 마지막 흔적 같았습니다. 천천히 편지를 펼쳐보니 서툰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서울에서 만나요. 태훈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백색의 남극 대지 위에 홀로 서서 방금 떠난 비행기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교차했지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귀환은 태훈에게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서울에서 만나요 라는 약속을 가슴에 품고 남은 임무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나탈리아가 떠난 후 세종기지의 일상은 태훈에게 더욱 고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와 함께했던 연구, 대화, 웃음,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그 그리움을 연구에 쏟아부었습니다. 남은 임기 2개월 동안 세종기지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관측 작업을 이어갔지요. 태훈 씨, 요즘 과로하는 것 같은데요? 좀 쉬엄쉬엄 하는 게 어떨까요? 동료 연구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훈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관측이 끝나면 한국 기상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거예요. 태훈이 진행 중인 연구는 남극 대기층의 미세한 변화를 한국의 첨단 관측 장비로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지요. 그는 밤낮 없이 장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태훈은 관측실에서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남극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특이한 변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기후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태훈은 밤새 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자신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패턴은 지구온난화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기지장이 태훈의 보고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이 데이터로 한국이 전 세계 기후 분석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태훈은 자신의 발견이 한국 과학계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기쁨을 나탈리아와 나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녀라면 이 데이터를 보고 얼마나 흥분했을까? 얼마나 많은 통찰을 더해줬을까? 그날 밤 태훈은 마트료시카 인형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러시아 전통 인형 안에는 더 작은 인형들이 차례로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작은 인형에는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나탈리아의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태훈은 망설임 없이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나탈리아, 잘 지내고 있나요? 세종기지에서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정말 흥미롭게 볼 자료예요. 그리고 당신이 많이 그립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다 태훈은 멈칫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 부담스러울까 염려되었습니다. 수정해서 좀 더 형식적인 이메일을 작성했지만 그마저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이미 자신을 잊었다면?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면? 결국 태훈은 메일을 임시보관함에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보내리라 다짐하며 남은 기간 동안 태훈은 자신의 발견을 구체화하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남극 대기층 변화 패턴과 지구 온난화의 새로운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한국 기상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이 연구 결과를 유엔 기후 세미나에서 발표하라는 제안까지 받았지요. 파견 마지막 날 태훈은 남극의 광활한 설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태훈 씨, 귀국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기지장의 물음에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태훈은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탈리아의 소식을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페도로브나 박사는 현재 모스크바 본부에서 새 프로젝트에 참여 중입니다. 연락처는 보안상 공유할 수 없습니다. 태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짧지만 강렬했던 인연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건가? 하지만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탈리아가 남긴 마지막 약속,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태훈은 결심했습니다. 유엔 기후 세미나에서 최선을 다해 발표하리라. 그리고 그 발표를 통해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면 어쩌면 나탈리아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태훈은 바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기후 세미나 준비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실제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제 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나탈리아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태훈의 가슴속에 나탈리아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 강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때 기상청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훈 연구사님, 다음 주에 서울에서 국제기후변화 대응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발표자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훈은 수락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연구와 경력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나탈리아와의 인연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지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기후변화 대응 심포지엄은 전 세계 기상과학자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태훈은 발표자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남극에서의 발견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정 박사님, 15분 후에 발표 시작입니다. 행사 스태프의 안내에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극에서 돌아온 후 그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제는 기상청의 정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행사장으로 향하던 태훈은 안내 데스크에서 눈에 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긴 갈색 머리카락, 날씬한 체형.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하늘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의 한복이었습니다. 설마. 태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태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탈리아였습니다.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에서 만났던 그 나탈리아 페도로브나가 한복을 입고 서울의 학술대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도 태훈을 발견했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1년 전 남극에서 태훈에게 보여주었던 그 따뜻한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태훈 씨. 나탈리아가 유창한 한국어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발음이었습니다. 나탈리아. 어떻게? 태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왜 한복을 입고 있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탈리아가 물었습니다. 태훈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발표까지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사장 한쪽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탈리아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어딘가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모습은 마치 한국 여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러시아로 돌아간 후 새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어요. 보안 때문에 개인 연락이 제한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태훈이 한복을 입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서울에서 만나요라고 약속했잖아요. 태훈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사실 저는 3개월 전부터 서울에 있었어요. 나탈리아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기후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적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한복이 갑자기 이해되었습니다. 태훈의 조국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그녀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한국의 따뜻함, 그리고 태극기 앞에서 연구하던 모습, 잊지 못했어요.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남극에서 돌아온 후 계속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았죠. 당신의 논문도 읽었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오늘 발표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리 만나다니. 나탈리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5분 후에 발표를 시작해야 해요. 태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두 사람은 다시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태훈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발표대에 오르면서 그는 객석에 앉아있는 한복 차림의 나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밝게 미소 지으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태훈의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남극에서의 연구 성과 그리고 그것이 가진 세계적 의미에 대해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훈은 가슴 벅찬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이제 여기 있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태훈은 객석으로 내려가 나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심포지엄 한쪽에 전시된 세종기지 기후 모형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과 남극 세종기지의 모형이 어우러진 모습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발표 정말 멋있었어요. 나탈리아가 태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특히 대기 패턴 분석 부분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었다면 연구가 더 완벽했을 텐데. 태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탈리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또 있어요. 당신의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태훈은 놀랐습니다. 제 연구요? 네, 남극에서 시작한 그 연구요. 러시아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당신의 논문을 찾아 읽었고 그 연구를 발전시키고 싶었죠. 태훈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연구가 그녀에게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니.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나탈리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죠. 그래서 한복도 입은 거군요. 태훈이 그녀의 한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한복은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한복 선생님께 배우면서 알게 됐는데 색상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하늘색은 조화와 평화를 상징한대요. 우리의 연구처럼요. 태훈은 감동했습니다. 나탈리아가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나탈리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남극에서 당신이 보여줬던 것과 같은 따뜻함을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서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메일이라도 보낼 수 있었잖아요. 나탈리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보냈어요. 하지만 반송되었죠. 아마도 주소가 잘못된 것 같아요. 태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연락을 시도했다니. 그리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극에서 귀국한 후 이메일 계정을 변경했던 것을. 제 실수였네요. 이메일 주소를 바꿨거든요. 태훈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작은 오해가 그들의 재회를 1년이나 미루었다니. 그나저나 이제 어떤 계획이에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석사 과정은 2년이에요. 그리고 나탈리아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신과 함께 연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남극에서 시작한 그 연구를. 태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사실 저도 그 연구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정말요?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남극 세종기지로 다시 출장을 가게 됐어요. 3주 일정인데 같이 가면 어떨까요? 우리의 연구를 위해서요.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그때 심포지엄 행사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정 박사님, 나탈리아 박사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여러분의 공동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태훈과 나탈리아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공동 연구라니?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기후대학원 입학 에세이에 태훈 씨와의 남극 연구 경험을 썼거든요. 그게 학계에 조금 알려진 것 같네요. 태훈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운명처럼 그들의 연구가 다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탈리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럼 가서 우리의 공동 연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태훈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 남자와 한복 입은 러시아 여성 과학자. 그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태훈은 나탈리아를 기상청 옥상 관측소로 초대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기상풍선을 날려요. 대기 상층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죠. 태훈이 설명했습니다. 남극에서도 비슷한 관측을 했었죠. 나탈리아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영하 30도에서 장갑을 벗고 작업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그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나탈리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러시아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당신 생각을 했어요. 남극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태훈은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밤 당신이 남긴 편지를 읽었어요.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그 말을 믿으려고 노력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를 설득해 한국 유학 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논문 주제가 한국-러시아 극지기후 공동 연구였기 때문에 결국 승인받을 수 있었죠. 정말 대단해요. 태훈이 감탄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한국에 오고 싶었다니. 나탈리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도 오고 싶었지만 사실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 말에 태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 전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한복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마워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복을 입어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탈리아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봤을 때 기뻐할 것 같았어요. 태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뻐요. 당신을 다시 만나서.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정 박사님, 기상풍선 준비됐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우리가 직접 해볼게요. 직원이 나간 후 태훈은 나탈리아에게 손짓했습니다. 한번 같이 날려볼까요? 옛날처럼요. 나탈리아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상풍선을 준비했습니다. 기구에 관측 장비를 부착하고 헬륨을 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남극에서처럼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준비됐어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나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상풍선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얀 풍선이 천천히 서울의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의 연구처럼 저 풍선도 높이 올라갈 거예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나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기상풍선이 구름 사이로 사라진 후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의 불빛, 빌딩의 조명,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도시의 숨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극에서 시작된 이 인연은 바다도, 국경도, 시간도 넘었습니다. 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한 한 러시아 과학자의 진심과 나탈리아가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했던 한 남자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태훈이 나탈리아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남극의 얼음 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서울의 따뜻한 봄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왜요? 나탈리아가 궁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새로운 기후 분석 모델을 시험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정말요? 그거 기대되네요.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 항상 한국의 기후 연구 기술이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태우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각자의 강점이 있죠. 러시아는 극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우리는 데이터 처리와 분석에 강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어요. 함께 연구하면 더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상풍선은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미래는 그 풍선처럼 무한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러시아로 돌아갔을 때 모든 동료들이 한국과의 협력 경험에 대해 물었어요.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연구원들의 열정과 섬세함에 대해 많이 물었죠. 그래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태훈이 궁금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학적 정확성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탈리아가 살짝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특히 한 한국 연구원은 제 인생을 바꾸었다고요. 태훈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탈리아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태훈에게 기대왔습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공동 연구를 정식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태훈이 제안했습니다. 멋진 제안이네요. 나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남극에서 발견한 그 특이한 대기 패턴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함께 남극에 가서 추가 데이터도 수집하고요. 맞아요. 정말 기대돼요. 나탈리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과학자는 그렇게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그들은 과학이라는 공통의 열정과 서로에 대한 특별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옥상을 나서기 전 태우는 나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할래요? 한국 음식 중에 아직 못 먹어본 것이 있다면 추천해 드릴게요. 좋아요. 사실 아직 김치찌개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거든요. 나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가장 맛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들 앞에는 서울의 밤이 그리고 함께할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극의 얼음처럼 차가운 환경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따뜻한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태훈과 나탈리아는 예정대로 남극 세종기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연구팀으로서였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기후변화 연구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남극의 혹한 속에서 피어난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남극에서 시작된 이 인연은 바다도, 국경도, 시간도 넘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한 한 러시아 과학자의 진심과 한국을 대표했던 한 남자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국적과 문화를 초월한 진정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태훈과 나탈리아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전 세계를 누비며 기후변화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발견은 연구 성과가 아니라 서로였습니다. 남극의 얼음 위에서 만난 두 과학자의 특별한 인연, 그것이야말로 그들 인생 최고의 발견이었습니다.